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유헌정 TV와 민경욱 TV 또 김문수 TV가 이제 콜라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한 방송들, 필요한 내용들을 방송을 하고 있고요. 갑자기 일이 터질 때마다 부정기적으로라도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편성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정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변정일 대표님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3선을 하신 전 의원이시고요. 판사 출신의 변호사십니다. 지금은 자유헌정 포럼의 공동 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의정 활동을 하면서 아주 이제 혁혁한 활동들을 하셨고,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 또 초홍제 시절에 그때 보좌를 하는, 아주 측근에서 보좌를 한 그런 분으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공수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공수처가 이제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그런 수사 기관으로 출범을 했죠. 출범을 할 때부터 이제 말이 많았는데, 요즘 우리들의 이제 이목을 끄는 것이 언론인들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이제 사찰로 의심될 수 있는 전화 기록을 살펴봤다. 뭐 이런 일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사찰 논란 때문에 더욱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공수처의 네. 통신 자료 조회 네. 건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공수처가 처음에 어떻게 생긴 건지 거기부터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 생겼나요? 원래 고위공직자 수사를 대검찰청의 특수부라는 거를 이제 둬가지고요. 그 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약간의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정치적 중립이 안 돼 있다, 또 외압이 작용한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공수처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심지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가 공수처 폐지를 주장을 하고, 대검 특수부 폐지죠. 대검 특수부 폐지를 주장을 하고 공수처 설치를 대표 공약의 하나로 주장을 했었죠. 예, 예. 그래서 2013년에 대검 특수부가 결국은 32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는데, 그럼 과연 과거의 특수부는 어떻게 했느냐? 특수부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했습니다. 뭐 잘 기억하시겠지만 김영삼 대통령 재직 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예, 구속 수사했고요. 구속 수사.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던 최시중 씨를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박영준이라고 지식경제부 차관을 했던 실세였죠. 실세 차관이라고 소문이 파다했던 사람인데, 왕차관. 예, 박영준 씨도 구속 수사를 해서 상당한 기간 옥살이를 했죠. 예, 예.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가지고 결국은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없앴죠, 일단. 대검 특수부를 없애다 보니까 또 필요성이 있다 해서 대통령과 또 뭐 대통령 대통령 감찰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고위 공무원들을 수사하는 전담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랬죠. 그런데 뭐 이제 그 만들어진 과정 이런 건 잠시 뒤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요즘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통신 자료 조회를 광범위하게 수집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혹시 당했나 하고 조회를 신청을 해요. 조회 기록을 조회하는 신청을 하고 나서는 나도
공수처가 그 기록을 살펴봤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은데 특히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언론인들에 대한 자신 공수처에 대한 나쁜 기사를 쓰는 예. 그런 공수처 반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 대한 통신 자료도 열람이 된 걸로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예. 우선 기자들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약 170여 명의 기자들을 통신 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기자뿐만 아니라 기자의 친구 그리고 기자의 취재원까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그럼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누이 동생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라고 있죠. 네. 한동훈 검사의 팬클럽 회원들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통신 조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 중에 거의 대부분 90명 넘는 인원에 대해서 통신 조회를 했고, 그리고 사무처 당직자들도 통신 조회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도로 그쳤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뿐만 아니라 신전국 대학생연합회라는 게 있죠. 네. 대표자연합회. 신전대협 이거 우파죠. 네. 네. 신전대협 소속의 학생들, 대학생, 대학원생들까지도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 그 악명 높았던 남영동, 옛날 그 남영동 대공분실. 예, 거기에 이제 민주인권기념관이라는 게 세워져 있는데 그 민주인권기념관 앞에서 대자보를 들고 퍼포먼스를 했어요. 박종철 군이 숨진 그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논하지 말라. 예, 민주 없는 민주당.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요. 형사소송법 학회 학자들, 또 야권 성향의 정치평론가, 그리고 정부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 그리고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공무원의 유가족을 돕는 변호사들. 허허. 예. 그 다음에 천안함 제2연평해전의 생존 장병과 유가족을 돕는 시민단체 대표 등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상당한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광범위하게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이러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지금 얘기하신 분들은 고위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지금 대통령 측근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찰을 해야 되는 부서가 지금 그 식물 부서가 됐죠. 전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일도 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정작 해야 될 사람들은 하지 않고 그래서 충격적인 게 기자들의 취재원까지 했다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자들은 보도를 하면 이 보도에 이제 누가 보도를 했는지 누가 그것을 제보를 했는지 알려주지 않는 것이 그게 이제 철칙이거든요. 그걸 알게 되면 언론 자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취재의 자유인데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그 통신 자료를 봤다는 건데요. 말이 안 되고 윤석열 후보도 기자회견에서 이제 굉장히 격렬한 격앙된 어조로 얘기를 했었어요. 나의 아내, 나의 동생, 뭐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통신 조회를 했는데 통신 기록 조회를 열람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미친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격렬한 말까지 썼었어요. 이렇게 격렬하게 광범위한 통신 조회를 한다면 이건 사찰이라는 얘기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이제 관련해서 뉴스를 이제 쭉 읽다 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야, 내가 너희들을 감청한 건 아니다. 감청을 했거나 무슨 뭐 그런 건 아니고 자, 네가 누구랑
전화를 했는데 예. 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봤을 뿐이다. 이런 예. 식으로 빠져나가던데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수사의 대상은 고위공직자거든요. 그렇죠. 고위공직자, 뭐 굳이 이제 고위공직 어떤 고위공직자인지 뭐 설명을 않겠습니다만은 고위공직자고 고위공직자의 범죄 중에서도 그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거든요. 그렇죠.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 중에서도 공수처법은 일부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통신 조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관계도 없는 기자들이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뭐 형사소송법 학자라든지 뭐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통신 조회를 하고 또 가족들까지 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공수처의 권한을 일탈해서 한 것이죠. 맞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네. 이게 이제 남의 나라 얘기다, 혹은 공수처 하니까 고위공직자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그건 아주 꽃이다, 네. 아주 그냥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지금 저 제한된 사람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된 죄를 지었을 때 예.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그 권한을 예. 지금 일반 시민들에게 남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유 나는 뭐 관계 없겠지 하지만 만약에 누가 만약에 제가 이 정권에 잘못 보였다 그러면 저와 통화를 한 여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 기록까지도 까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 굉장히 그렇죠. 심각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를 이제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대검 특수부에서 지금까지 해야 될 일을 다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고위 공직자라는데 최고의 공직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죠. 그 측근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측근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이. 근데 그 아들들을 전부 다 이런 공수처가 없었어도 전부 다 구속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작 공수처를 만들어놨는데 공수처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못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수처는 태어나지 않았어도 되는 그런 잉여의 이제 수사기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공수처가 그 태어나게 된 그 배경과 과정을 좀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기 판사님 출신이신데 변 대표님 어제 제가 월요일이 돼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남부지법에서 한 15명의 전직 국회의원과 당 대표들과 함께 패스트 트랙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3월 26일인가 그때 또 받게 되는데 이게 바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들이 막 날치기 하려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제지했다고 해서 여당이 우리를 고소 고발을 해서 지금 이렇게 괴로운 시간을 뭐 횟수로 2,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탄생의 과정이 그렇게 아주 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의도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수처가 탄생하게 됐습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공수처 만드는 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검 총장으로서 수사를 시작을 했죠. 조국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뭐 조국 수사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졌죠. 이러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수처 설치를 더욱 가속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하나의 부실이 있었던 것이 2019년도에 버닝썬 사건이 있었죠. 네. 그 다음에 김학의 차관의 네, 네. 문제. 예. 그 다음에 장자연. 네, 네. 장자연 사건. 장자연 사건이 변사 사건. 연달아 터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특권층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실 수사와 외압을 뿌리 뽑으려면 공수처가 답이다. 공수처 설치를 해야만 된다 하고 국회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공수처가 탄생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런 점보다는 윤석열이 지휘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추진을 하자, 진행을 시키자, 이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검찰로부터 그 힘을 빼기 위해서, 방법을 빼기 위해서 맞습니다. 공수처를 만들고 그 검찰이 갖고 있던 공직자에 대한 수사 이런 권한을 대폭 제한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서 어떤 면에서 알 수 있냐면은 가령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검찰대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고 독자적으로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검찰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다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발견했을 때, 인지하게 됐을 때, 네. 그때 검찰에서는 반드시 공수처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건을 인지했다 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그럼 그 사건 우리한테 넘겨라. 그럼 반드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결국은 검찰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맞습니다. 거죠. 예. 거기에 초점이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공수처 탄생을 촉진시켰다.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누가 하게 됩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재직 중의 것은 그렇죠. 공수처가 하게 돼 있죠. 저희들이 이제 예. 그때 목숨을 걸고 예. 제가 예. 의원이었을 때 예. 그 몸싸움을 하면서까지 통과를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문 대통령이 자기가 퇴임 이후에 예. 자기가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예.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면 너희들 그거 조사하지 못해. 예. 우리가 해야 돼. 예. 하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수처라는 것이 문재인 수사 방지처다. 예. 이렇게 우리들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지금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5년 가까이 4년 9개월 동안 가둬놨던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임을 하게 되면은 그보다 한 10배는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요. 10배는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게 두려우니까 미리 그런 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방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바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로 이송하도록 공수처가 요구할 수 있어요. 또 타 수사기관이 수사하다가 이게 우리 게 아니고 공수처 권한일 것 같다. 이게 대통령이 연결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전부 다 들어다가 공수처한테 갖다 주도록 이렇게 돼 있죠. 고지한다고 그러지만 고지가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많이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이죠.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문제되는 것이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 지금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대부분이 고소고발 사건입니다. 그 건수가 무려 2,700건을 넘었는데요. 이 공수처가 실제로 그 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입건을 한 거는 24건에 불과합니다. 그 24건 중에 기소된 게 있습니까? 사안으로 보면은 12건에 불과합니다. 12건이요. 12건에 불과하고 이 12건 중에서도 4건이 윤석열 후보에 관한 겁니다. 아이고. 단 한 건도 여권에 대한 수사를 한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제 사건이 상당 부분은 이제 털어냈고요. 다른 데로 보내고 털어내고 700건, 지금 한 900건쯤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 능력이 우선 부족하다.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외압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자기네 능력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인데 기왕 탄생된 공수처니까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예를 들자면 손준성 검사, 소위 고발 사주 의혹에 떠오른 검사죠. 현직 검사죠. 예. 이 사람을 조사하겠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죠. 2번이나 기각했죠. 아니 한 번 했습니까? 한 번 기각을 했죠. 예. 기각을 한 상태면은 체포영장이 기각됐으면 당연히 보강 수사를 해가지고 예.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은 체포가 아니라 구속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에 바로 또 구속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이었군요. 예. 그래서 또 두 번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이게 수사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거지로 수사를 하고 강제 수사를 하려고 시도했는지 하는 것도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과연 법조인들인지 정말 건전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게 뭐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법을 왜곡 해석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그 자체로 공수처의 행위로 인해서 한국의 법치주의가 더 무너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정통 법률가로서 예. 또 이제 존경받는 정치인으로서 변정일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는 공수처의 이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 다음 정권 때 예. 공수처에서 얘기하는 대로 예. 이 공수처를 이제 우리가 접수를 해서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 이 예. 신적폐와 부역자들, 예.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 다음 정권에서도 그러니까 무슨 국회의원이라든가 전직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말 얄짤없이 예. 봐주는 것 없이 예. 칼날처럼 그 사람들을 단죄하는 예. 그런 재료로 예. 그런 도구로 예.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유일한 공수처의 존립 요건이 존립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내가 견해를 달리. 네,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공수처가 그런 수사 능력이 없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신분이 보장돼 있습니다. 임기 3년에. 네.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판사와 꼭 마찬가지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해임이나 면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죄 판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또 징계에 의해서 파면 처분을 받지 않고는 면직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붙어 있는 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수처의 구성이 정말로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수사를 아까 민경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과를 올릴 만한 수사 능력이 없어요. 자, 그 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해임할 수는 없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임 요건이 된다면 이게 자격이 안 된다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해임을 한다면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건이 어렵게 돼 있겠죠. 만약에 한다면 해임 요건으로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이 직무유기나 또는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수사의 대상이 돼서 공수처에서 사임을 하고 나가는 그런 거를 기대하는 방법.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이제 자기를 임명한 사람, 임명권자가 이제 달라졌으니까 정치적 지형이 변했으니 스스로 나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는 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는 순간 자기가 또 약자의 칼 자루를 쥐고 있다가 칼날을 잡는 격이 되니까
그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일은 하지 못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해서 예. 지금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 헌법에 이제 위배되는 위헌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 면도 좀 살펴봐 주시고 그러면은 예. 우리가 이 공수처를 지금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예. 어떤 면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거기에 예. 대해서 제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통신자료 조회는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에 대해서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이죠.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그럼요. 기본권이죠. 북한에는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없죠. 있고 예, 우리는 예. 보장되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아유, 그럼요. 거냐. 예. 네, 표현의 자유, 비판의 자유. 예, 비판의 자유. 그리고 이런 취재원을 보호함으로써 그런 자유가 기자가 예. 취재를 할 수 있고 소위 진실이 밝혀지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결국 진실에 접근하는 자유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자유입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정보, 지식을 얻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맞습니다. 토대가 되는 거죠. 예, 토대입니다. 예. 토양입니다.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자유입니다.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 보호의 자유, 또 통신 비밀의 자유라는 게 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내가 누구하고 말하고 있는 거, 누구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 전화하는 거 이런 걸 다른 사람들이 국가기관이 다 조회를 해서 알고 있다. 끔찍한 거죠. 끔찍하죠. 예. 빅브라더. 예. 예. 어젠가 신문을 보니까 최진섭 교수인가요? 진보학자라고 분류가 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무슨 통신 조회를 자료 조회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정말 끔찍하다, 무섭다 예.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면이 있고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우리들 모두 화장실에 갑니다. 예. 모두 화장실에 가요. 예. 근데 그 화장실 가는 모습을 남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나요? 남이 그걸 본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고 불쾌합니까? 예.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여주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들여다보고 있다. 예. 예? 그 우리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몰래 네. 누가 이 발달된 기술을 갖고 네. 나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거 끔찍한 일이거든요. 네. 지금 그런 게 나온 걸 봤습니다.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 카메라 네. 집에서 쓰는 네. 우리가 거실에다가 예. 이 컴퓨터 세팅을 해놓고 컴퓨터 PC를 해놓고 거기서 무슨 유튜브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화상 통화를 하기 위해서 IP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카메라를 우리가 쓸 때만 보는 게 아니고 공중망에 연결이 돼 가지고 그거를 전 세계에서 그 안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네.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가구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그냥 내보이고 있었다. 이런 네. 얘기가 이제 나왔거든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 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돈을 주고 권력을 준 공수처라는 곳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예. 것은 이게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럼 개선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예. 좀 법률상 문제를 네,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수처의 이러한 행위가 선거 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형법에. 네. 후보자, 선거인 및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 활동을 방해, 협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방해한 사람은 처벌을 받도록 네네네네. 선거 방해죄라는 게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야당 의원들에 대한 아하. 수사, 또 야당 그다음, 후보. 후보에 대한 통신조회 이런 것이 심하면 선거 방해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예.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권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는 대상, 수사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 아무 관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계 없는 일로 통신조회를 했으니까 직권남용이죠.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으니까 직무유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에 예. 해당되는 문제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공수처를 바꿔야 될 것이냐. 우선 현재 나타난 일만 가지고 보더라도 통신자료 조회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조회당한 사람이 나 무엇 때문에 조회를 했느냐, 내가 어떤 누구하고 관계돼서 그 사람이 어떤 범죄로 인해서 내가 통신조회를 당한 것이냐 요청을 하면은 즉시 알려줄 의무를 부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의 처장, 차장, 공수처 수사검사 이런 사람들의 선발, 임용 절차를 좀 보다 민주적으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국회에 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뭐 이런 몇 사람은 당연직이고요. 그 다음에 여당 추천위원 2명, 여당 아닌 다른 정당 소속 교섭단체가 추천한 것 2명, 그렇게 7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내 기억으로는 국민의힘에서 2사람을 추천을 못했죠. 못해서 열린민주당 티오를 가지고 열린민주당에서 한 사람 한 걸 가지고 아마 했던 걸로는 지금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좀 기억이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타 수사기관에 대해서 공수처 관할 사건에 대해서 사건 이첩 요청권, 사건을 보내라고 요청하는 것. 그 다음 타 수사기관이 공수처에서 그 공수처 관할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 이 규정을 폐지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야 공수처가 이게 이러다가는 우리가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겠다. 우리도 분발하고 일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좀 분발이라도 시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소위 선진 자유민주국가에서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 수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뭐 중공인이나 또 뭐 알바니아 뭐 이런 데 있다고 제가 옛날에는 들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건 뭐 그거는 민주국가라고 할 수 할 없는 수가 없고요. 그런 곳들이죠.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공수처 폐지가 답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공수처 폐지가 답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예. 대검 특수부라는 곳은 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예. 계속 성공적인 수사를 해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 그거를 갑자기 이제 없앤다고 하다가 예. 그다음에 조국 사태가 터지니까 그 국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물줄기를 튼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니 아니면 네. 공수처 하니 뭐 공수처의 신설이니 해서 조국이 그 개혁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끌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조국은 탈락을 하면서도 그걸 밀어붙였고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우리 그 야당은 온몸을 던져서 그걸 저지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건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의당과 야합이 있었죠. 야합을 했는데 그 똑똑한 척하던 정의당이 결국은 속아 넘어간 사실 그걸 좀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의당으로서는 교섭단체 구성이 아주 지상과제예요. 20명.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다만 정의당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만 지역구 선거에서는 당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국구 선거에서는 교섭단체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비례대표제 의원을 추천을 안 한다면 정의당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고 이걸 협력을 했죠. 했는데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은 그 열린민주당을 만들었고요. 예. 만들었고 결국은 지금 또 통합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에. 예. 그래서 닭 쫓던 게 예. 지붕 그러니까 쳐다보는 격이 된 거죠. 정의당이 갖고 싶었던 비례대표 당선자가 전부 열린민주당 당선자로 맞습니다. 변질이 돼버린 네, 거죠.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때 그 뭐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그 군소 정당들이 예. 여당의 편을 들지 않았으면 됩니다. 예. 대개는 보면은 그럴 때 여당 하나를 남겨놓고 나머지 군소 정당들은 야당이 합쳐서 예. 여당을 견제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 통합당 예. 우리 통합당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예. 한석이었고 여기는 4+1 예. 그 정의당, 민주당과 잡다한 당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덩어리로 놀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힘에 붙여서 그거를 이제 저지하지를 못했었죠. 그걸로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결국 그 공수처가 능력도 없으면서 예. 능력이 있는 검찰 이런 쪽에서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유능한 사람이 무능한 쪽으로 이걸 던져줘야 되는 아주 불합리한 그런 기관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통신조회의 요건을 강화하고 통신조회를 당한 사람이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고 등등의 개선책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검 감찰부를 특수부를 다시 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옥상옥의 모습을 갖춘 공수처는 없애는 게 낫다. 공수처 폐지가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지금 이 공수처 수사 대상 중에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포함이 되거든요. 가족은 원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배우자와 사촌, 직계 존비속을. 예.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아들이 포함이 돼요. 예. 어느 지금 유력한 대통령 후보한테는 아들은 남이라 그랬죠. 하하. 그런데 이 남이 아니에요. 남이라뇨. 공식적으로는 일단 가족으로 봐가지고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당연히 가족으로 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아들을 중시하고 있는 거죠. 직계 비속을. 그 다음에 그 공수처 수사 대상은 굉장히 광범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우 그 수사 대상자가 한 7,100명 정도 됩니다. 7,100명. 그 중에 대부분이 5,000명 이상이 법원, 검찰, 경찰입니다. 5,000명 이상이. 그런데 이 공수처가 수사는 7,100명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돼 있지만 그 중에 기소권을 갖는 거는 대법원장, 대법관과 판사, 그 다음에 검찰총장, 또 검사, 그 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만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소권을 갖습니다. 나머지는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기소 없는 수사는 뭡니까? 그냥 수사만 해가지고 검찰로 넘기는 거죠. 이관한다.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도 직접 기소를 못했죠. 검찰로 넘겨서 기소가 됐어요. 수사는 공수처에서 했지만 이게 뭐냐 이거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결국은 사정기관, 말 안 듣는 사정기관, 대형 사정기관들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옥상옥 공수처를 만들었고 맞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수처만이 기소할 수 있도록 딱 막아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의 야당의 야권의 우파의 후보가 누가 돼서 당선이 되든지 이 공수처는 이번 정권에 부역하기 위한 아주 기형적인 수사기관이었다는 것이 지금 결론으로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대통령 공약으로 그걸 넣으시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한 100일 안에 치러야 하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를 넣어서 이 저 공수처를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전직 판사로서 현직 변호사시고요. 지금 이 삼선 의원 출신의 자유헌정 포럼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는 변정일 대표님과 함께 요즘 민간인들에 대한 통신 그 기록 조회로 큰 무리를 빚고 있는 공수처의 탄생 배경과 그들의 활동 또 앞으로 개선책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자유한정 TV, 민경욱 TV 또 김문수 TV를 통해서 귀중한 이야기 우리 변정일 대표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